안녕하세요. 마포 대치명인학원에서 숭문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강의를 맡고 있는 솔빛 국어 강사 진수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앞서 봤던 시험에 대한 해설과 동시에 숭문고등학교 기출 경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물론 우리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개편이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그리고 기존의 숭문고 시험 범위, 그다음에 시험에 포함됐던 작품들이랑 이제 올해 볼 시험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숭문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 유형, 그다음에 선호하시는 그런 문제 스타일 등이 많이 고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해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을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작가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자주 접했던 작가일 겁니다. 자, 올해 수능 특강에 이제 윤동주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다루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될 작가이기 때문에 자, 특히 이 윤동주 작품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제대로 보기 전에 우리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자,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숭문고에서는요, 항상 문학 작품에서, 특히 운문 작품에서 이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항상 모든 시험당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설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비읍니다라는 서술 어미를 활용한 산문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산문적 표현이 뭔지를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우선 이 선지에 나오는 이 산문적 표현이라는 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적 문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시, 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설이나 수필처럼 줄글 형식으로 쭉 이제 이야기 위주로 전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윤동주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자, 이런 문체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읍니다라는 어미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읍니다 같은 경우에는 운율을 살려야 하는 시에서 많이 쓰이는 문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동주의 자화상 속에서는 마치 이 운율이 있는 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듯 비읍니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선지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선지를 보시면요.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지를 보기 위해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 해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시적 상황을 먼저 보시면 지금 이 화자는 화자는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물에 비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연에서는 이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우물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한 사나이가 있는데요. 자, 이 사나이를 보고 이 화자는 미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나이한테 가엾음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나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우물 속에 있는 사나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나이는 바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신에게 미운 감정을 느꼈다가
가여운 감정을 느꼈다가 이제 이 가여운 감정을 느끼고 나서 다시 들여다 보니 역시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봤더니요. 이제 또다시 그 사나이한테 미운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연의 내용. 그 우물 속에 이제 비쳤던 그 자연의 모습이 마지막 연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2번 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자, 여기서 이 대상은요, 앞에 본문에 나왔던 그 사나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나이에 대해서 아까 화자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죠. 자, 맨 처음에는 미웠다가, 그 다음에 이 사나이에게 가여움을 느꼈다가, 그리고 또다시 미움을 느꼈다가, 이 미움을 느꼈던 사내에게 이제 그리움을 느끼고 다시 우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화자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역시 맞는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 우리 본문에 2년과 6년을 보시면요. 이 자연의 모습이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 있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묘사를 봤을 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3번도 맞는 답이 되겠고, 자, 이제 4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을 나열하여 자,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여준다. 자, 3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열이라는 건 이제 나란히 배열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년과 6년에서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라는 이 소재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번 역시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 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자, 여기서 변주라는 건 반복을 하다가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선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판단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변주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까 자연의 모습을 묘사했던 2년과 이제 6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변주가 일어나냐면, 자, 본문을 보시면 가을이 있습니다 까지는 똑같은데요. 자, 마지막 6년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통사구조의 반복, 그 다음에 변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건 화자가 처한 형식을 강조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이 2년과 6년의 내용을 비교를 했을 때, 자, 2년에서는 화자와 자연이 조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는요,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이 이제 주권을 잃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자괴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항상 성찰로 이어지는 게 윤동주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요,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과 달리 이 자연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평화롭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내적 갈등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6년을 봤을 때, 자,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자연 속에 비로소 추억처럼 사나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자, 화자와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부조화를 겪었던 자연과 6년에서 다시 이 화자와의 조화를 이뤘다라는 것은요, 자,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요, 두 자아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변주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두 자아가 화합을 이뤘다라는 이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작가도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작가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윤동주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 성찰로 이루어졌다면, 자,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제 이름이 이육사가 아니고요, 자, 264번 수감번호예요. 자, 왜 수감이 되었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독립운동가였어요. 네, 직접 이제 싸움에, 투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동주와는 다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지사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강하고 자극적인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의 특징을 잘 비교하시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예정이고요. 자, 절정에서 우선 우리 절정에서를 보시면, 자,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듯이, 자, 절정은요, 어떤 상태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최고조에 이른 건요, 바로 이육사가 살던 이제 당대 일제강점기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보시면,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이때 북방 같은 경우는 이제 먼 평야로 쭉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공간은 수평적 한계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 그 위에 서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원, 그 다음에 칼날, 자, 시어의 의미 자체가 윤동주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이제 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고원 같은 경우는요, 높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이 북방과는 다르게, 자, 수직적 한계 공간으로, 자, 수직적 한계 공간으로, 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대요. 자, 휩쓸려 왔다가 이제 칼날 위에 섰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화자의 상황은 뭔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연에서보다 2연에서 조금 더 표현이 세졌죠. 그럼 2연에서는 지금 극한의 상황이 고조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년으로 가보면,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 화자는요, 지금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한계 상황과 맞닥뜨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자, 본인이 느끼는 이 심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매 눈 감아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위에 1년부터 3년까지는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4연에서는요, 화자가 눈을 감고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겨울이라는 이 특징을 보시면 차갑고 추운 계절이죠. 그래서 이 겨울의 상징은 이제 화자가 힘들어했던, 자, 일제 강점기의 현실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겨울이 무지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무지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뭔가 이상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자, 이육사는 비로소 마지막 연에서 이 현실 상황에 대한 자,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랬던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가장 당황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순번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어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나 백척간도, 고립무원, 저수하심, 고진감래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당황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지문을 보다 보면요, 한자성어를 제대로 모르더라도 이 감상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상가상,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뜻이죠. 자, 1년과 2년에서 화자는 수평적 극한에서 수직적 극한으로 점점 극한의 현실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자, 아까 나왔던 시어인 자, 수평, 북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은 고원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공간 자체가 다 화자가 처한 극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백척간두는 무슨 뜻이냐면 자, 백척인 장대의 꼭대기. 자, 한마디로 극한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연의 이행에서 생존까지 위협받는 극한 중에서도 극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 아까 이연의 이행을 보시면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연에서는 이 한계 상황이 고조돼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순간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 생존까지 위협받는 극한 중에서 극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고립무원은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년에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말한다. 자, 아까 3년에서는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내가 설 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 어느 곳을 가도 이 극한의 일제강점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3년에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화자는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억누르며 잠시 타협할까 갈등하게 된다. 자, 여기서 저수하심은요, 본문에 나왔던 대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3년에서는요, 화자가 그저 한계를 인식할 뿐이지 이 현실과 타협할까 내적 갈등을 이루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낙이 온다 라는 뜻인데요. 자, 가혹한 시련이 끝나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군. 자,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광복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이 이 저수하심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몰랐더라도 이 감상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숙문고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두시고요. 자, 이어서 3번 이제 문법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문법 요소에 대한 시험 범위가 우리 1학기 때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높임 표현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높임 표현을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자,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요. 자,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장에 있는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대 높임법은요. 자,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는 높임이지만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높임과 낮춤의 의미가 둘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를 먼저 보면요. 기억에서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기억에서 이 할머니의 역할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병원에 가시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자, 여기서 이 선물을 드린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될 텐데, 자, 기억에서는 현재 주어가 생략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이 할머니의 역할이 뭐냐? 자, 할머니는 바로 이 문장의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 뭘 사용해야 돼요? 자, 아까 부사어는 객체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주체 높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드렸다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 병원에 가신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대요. 자, 누구를 높이기 위해 썼어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썼는데, 자, 아까 이 할머니는 부사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니은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는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우선 시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어머니는 발이 작으셨다 해서 자, 작, 의, 시, 다가 이제 줄었을 때 이 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문장에 주어를 봤더니 어머니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시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간접 높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간접 높임이 뭐냐면요. 자, 주체 높임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주어를 말 그대로 직접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주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혹은 주어의 신체 일부, 자, 혹은 주어의 생각 같은 것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니은에서 보면 자, 어머니는 발이 작으셨대요. 자, 원래 이 발이라는 신체는 우리가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에서 높여야 하는 주어인 어머니의 신체 일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3번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디귿의 모시게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자, 이때 특수 어휘라는 것은요, 이 단어 자체에 높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들을 의미해요. 자, 근데 디귿에서 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이 모시게는요, 앞에 나온 선생님이라는 목적어를 높이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는 다 객체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특수어휘가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선지입니다. 기역과 니은과 달리 디귿은 상대를 높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때 상대를 높이는 종결어미라는 것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상대 높임법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자, 기역과 니은은요, 다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끝나고 있는데,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끝내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비읍니다 같은 경우는요. 자, 우선 상대인 청자를 지금 높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상대 높임법의 종류 중에서 하십시오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하십시오체를 통해 상대를 높인다. 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앞에 나왔던 문법 요소 중에서 자, 시제 표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지와 이 보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선어말어미 니은을 사용하여 예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자, 우선 기억을 봤더니요.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간다의 원형을 보시면 가다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형태가 니은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니은을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자, 이 간다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선지에 나왔던 예정된 가까운 미래인 이 다음 달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선지입니다. 자, 선어말어미 at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정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2번 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어말어미 get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죠.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은 벌써 밥을 다 먹었겠다. 자, 여기서 지금 get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get 같은 경우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 get의 쓰임은 굉장히 다양한데 자, 니은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으로 봤을 때는 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죠. 자, 이때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어말어미 at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정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 at을 보시면요.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자, 얘도 원형이 가다예요. 그런데 중간에 선어말어미 at이 결합이 되어 있고 네, 자,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at과 ot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자, 이 at은요. 미래의 일을 정해진 것처럼 한마디로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숙제를 안 했어. 나 이제 집 가면 엄마한테 혼났어. 라고 했을 때 자, 혼났어도 미래에 내가 혼날 일이 확정이 됐다. 네, 이렇게 확실한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이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은요. 신고 있다의 경우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때 진행상과 완료상을 같이 한번 보면 자, 그가 양말을 신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ing의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땐 얘는 진행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양말을 이미 신은 상태로 그 신은 상태가 쭉 유지가 된다 하면 그건 완료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진행과 완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보시면요. 버리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표시하고 자, 여기서 완료상이 또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ot을 사용하여 자,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더니 자, 친구들은 모두 가 버리고 자, 이때 버리고는 가는 이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없다 사이에 ot이 붙었네요. 자, 이때 ot은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지난 숙문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자, 우리 올해 이제 숙문고 1학년 교과서가 천재 김수학이거든요. 네, 그 교과서 안에 이 제막매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보면요. 자, 제막매가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는요, 제사할 때 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막매는 죽은 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해석을 했을 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기 위해 부르는 노래,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자,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삶과 죽음의 길이, 자, 이때 예는요,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이승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이 제막매가에서는요, 나가 총 2번이 나오는데 각자 지칭하는 주어가 달라요. 자, 이때 나는요, 바로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자기 갔대요. 그럼 여기서는 누이의 예견된 죽음이 아니라, 아, 이 누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이때 이른 바람은요, 누이가 일찍 죽었어요. 자,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시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잎이 떨어진다는 건 낙엽이라는 뜻인데, 우리 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더 이상 이 잎사귀, 이파리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지금 자연물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가 이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의 가지에서 났는데 우리가 서로 가는 곳을 모른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요, 한 부모, 그 다음에 같은 핏줄. 자, 한마디로 누이와 화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숙문고 서술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냐면, 이 작품을 통해서 화자와 이 누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3음절로 쓰시오. 그래서 정답이 오누이였거든요. 네, 여기서 같은 부모, 한 부모를 의미하는 한 가지라는 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나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여기서 이 나는요, 앞에 나왔던 나와 달리, 자,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시어예요. 그리고 이 미타찰이라는 공간은요, 우리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월명사는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미타찰이라는 이 극락에서 누이를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타찰은 누이와 재회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돛 닦아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아아 전까지는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절망과 슬픔이었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화자가 이 절망과 슬픔을 미타찰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월명사의 제막매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의 시가를 감상했을 때, 자,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내용을 보시면, 자, 신라 경덕왕 때 서라벌의 사천왕사에는 피리를 잘 부는 한 스님이 있었다. 자, 이름은 월명이었는데, 작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는 향가도 잘 지었다. 자, 그의 여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어 제를 올리게 되었는데, 자, 이때
월명이 향가를 지어 부르며 제사를 지냈더니 문득 광풍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자, 이 내용이 보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1번 선지를 보시면요. 보기 내용으로 보아 가시가의 제목은 죽은 여동생을 제사하는 노래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얘는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가의 화자와 대상인물이 서로 혈연관계임을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보기에서도 오누이라는 관계를 암시했고요. 자, 본문에서도 한 가지라는 시어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 되겠고. 자, 다음 3번입니다. 보기의 여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은 상황을 가에서는 이른 바람, 떨어질 잎과 같은 시유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연물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보기의 서쪽은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의 미타찰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군. 그래서 이때 이 서쪽, 미타찰, 둘 다 누이와의 재회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공간을 지향하겠죠.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4번도 맞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기에서 광풍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간 것과 가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은 유사한 시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군. 자, 여기서요. 광풍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간 것은 누이와의 재회를 의미하는 거죠. 미타찰. 자, 그런데 가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 자, 하강적 이미지 뭘 의미했어요? 누이의 죽음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답을 고르는 거였으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요. 자, 서정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숙문고 빈출 유형입니다, 여러분. 네, 서정갈래, 그 다음에 뭐 산문갈래, 그 다음에 극갈래. 자, 이런 작품들을 배우게 되었을 때 숙문고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서정갈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서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서정의 의미는요. 순서를 바꿔보시면 돼요. 자, 정서가 나오죠. 자, 서정적이다 라는 건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정갈래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정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학. 자,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정서가 내포되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서정갈래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자,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문학이에요.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자,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낸다. 자,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고대가요, 향가, 한시, 시조, 현대시 등이 포함이 된다. 자, 얘도 맞는 답입니다. 자, 이 모든 갈래 안에는요, 다 운율이 들어가 있고요. 이 운율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따라서 서정갈래의 정의와 일치하죠. 자, 세 번째,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재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이 객관적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정갈래 안에는 반드시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은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자, 주관적인 재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 작품 속 주체가 세계의 융화된 상태의 정서를 표현한다. 자, 정서 나왔고요. 자, 5번에 함축성 획득한다. 자, 앞서 봤던 이 정의와 일치하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볼 텐데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보기가 총 1번, 2번이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자음 체계표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 보기였습니다. 기억부터 먼저 보시면요. 밥물이, 자, 발음을 할 때는 밥물이 돼요. 자,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기억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의만 먼저 알려드리면, 개념 알려드리면, 자, 비음화는요, 기역, 디귿, 비읍. 자, 얘네를 파열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파열음이 미음과 니은, 자,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비음이에요. 자, 미음과 니은을 만났을 때 이응, 니은, 미음인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니은을 보시면 물난리가 물날리로 발음이 된대요. 자, 얘는 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음절의 니은들이 다 리을로 바뀌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유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우리말의 유음은 딱 하나. 자, 앞에 표를 보시면 유음은 리을이라고 되어 있죠. 네, 리을이 아닌 것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니은이랑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 리을로 바뀌거나, 혹은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 자, 이게 이제 유음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디귿은요, 국의 음화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국의 음화라는 것은 디귿과 티읕이, 자,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나서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자, 구지를 우리가 발음할 때 구디라고 발음을 안 하고, 자, 디귿과 이가 만났죠. 형식, 형태에서 이가 만났어요. 자, 이때 발음할 때 디귿이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되는 걸 국의 음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 자, 기역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이, 자, 첫 음절 끝이 이 비읍이 되겠죠. 뒤에 모음과 결합하여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자, 비읍이 비음인 미음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자, 뒤에 자음인 미음과 만났기 때문에 비음으로 바뀐 거죠.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니은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니은이, 자, 두 번째 음절의 초성 니은이라는 건, 자, 물난리에서 이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앞에 자음 리을과 뒤에 자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을로 바뀌었다. 자, 이 선지 같은 경우는 이 니은은요, 앞에 있는 이 니은의 영향을,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았어요. 뒤에 있는 이 리을은요, 이 물 난리할 때 종성 니은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음 리을은 맞지만 뒤에 자음 이 니은의 영향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디귿은 치조음이 뒤에 자음을 닮아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다. 자, 우리 치조음이 뭔지 모르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보기를 줬던 건데, 자, 치조음에 해당하는 거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자, 그러면 이 디귿에 해당하는 치조음은 티읕이 되겠죠. 자, 이때 자, 티읕이 뒤에 자음을 닮아 경국의 음인 치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2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자음에다 X 치시고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2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고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3번도 적절하지 않은 답이고요. 자, 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자, 우선 기역에서는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니은에서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 조음 방법을 봤을 때 비읍 같은 경우는 자, 파열음이에요. 자, 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화했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코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흘러가면서 내는 소리인 유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비음화, 유음화는 모두 다 조음 방법이 변화하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적절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5번을 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위치가 변하였다. 자, 변동된 음운을 한번 보시면요. 니은에서 리을이었죠. 근데 앞에 있는 표를 봤더니 이 니은과 리을은 둘 다 어떤 소리예요? 니은과 리을은 둘 다 치조음, 조음 위치는 동일합니다. 네, 얘는 치조음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위치가 변하였다. 자, 디귿은 이 티읕이 뭘로 변했냐? 자, 치읕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 디귿은 디귿에서 치읕으로 변했기 때문에 네, 얘는 변한 게 맞지만 이 니은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보기 제23, 24, 25항은요 모두 다 음운의 변동의 교체 중에서 된소리 되기에 해당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된소리라는 건요, 자, 짱구똥판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된소리가 아닌 것이 뒤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지를 먼저 간단히 조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23항은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국밥은 기역과 비읍이 만났기 때문에 이때 비읍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이때 어간이라는 건요, 용언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먹다, 먹고 같은 이 동사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먹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변하지 않죠. 이 부분을 우리가 용언의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용언에 해당이 되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제25항입니다. 자, 어감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 넓게에서 리을, 비읍, 받침 뒤에 오는 기역이기 때문에 얘를 된소리로 발음해서 넓게가 표준 발음이 되겠죠. 자, 26항입니다.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지금 이 26항의 핵심은요, 한자어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순 우리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제27항.
관형, 사형, 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이때 관형, 사형이라는 건요. 자, 뒤에 오는 체연을 수식할 때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만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만날의 원형이 만나다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만나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만나예요. 자, 그런데 만날은 지금 뒤에 어미 리을이 결합된 상태거든요. 자, 이 리을이 붙은 이유는 얘가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연, 자, 명사죠. 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럴 경우에만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왔을 때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에서 미음은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맞죠? 이게 바로 된소리 되기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꼬리가 문꼬리로 발음이 되는 것은 니은의 예로 추가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예시를 봤더니 문꼬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문에 고리가 결합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에요. 자, 아까 어간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죠? 용언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용언의 종류에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꼬리의 문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뭐예요? 자, 체연에 해당하는 명사인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에 자, 훌소가 훌소로 발음이 되는 것. 자, 리을, 티읕 받침 뒤에 시옷이 왔을 때 아까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4번. 해녀의 물질로 보아 리을과 달리 같은 환경이더라도 고유어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어떠한 것을 구성하는 자, 물질은 한자도 있고 고유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해녀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 물과 질은 순 우리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자, 이때는 된소리되기 일어나지 않죠. 왜? 앞에서 제26항의 전제 조건은 한자어였기 때문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소녀로 보아서 미음과 달리 관형, 사형, 니은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까 마지막 27항의 전제 조건은요. 관형, 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예쁠 소녀, 예쁜 만날 사람. 자, 이때는 얘를 된소리로 발음을 했죠. 그런데 예쁜 소녀인 이 니은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체연을 꾸며주기는 하지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의 차이는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산문단에 나와 있었는데 이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의 차이는요. 오히려 반대죠. 개인이 아니라 자,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다라고 산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기르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오히려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습관은 우리 본문에 따르면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자, 다음 3번.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집단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내용은요. 일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자,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요. 집단적 특성에 따른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 않은 답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의 방언은 어휘나 말투가 낯설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비공식적 상황에서도 표준어로 고쳐 쓴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방언을 표준어로 고쳐 써라 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방언에 대한 차이를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쓴다. 자,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발화 내용과 표현, 상호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자, 가장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자,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해설을 할 텐데요. 자, 윗글의 제2수, 4수와 시적 상황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고전 문학 작품 문제입니다. 우리 숙문고 같은 경우는요, 이 고전 작품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때 외워라는 교재를 받게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전 시가를 잘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은 윗글의 상황과 정서와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 해당하는 시적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제 2수를 봤더니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이때 이 보리밥과 풋나물은요,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자, 소박한 음식에 해당이 돼요. 자, 화자는 지금 이 음식을 알맞게 먹은 뒤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자,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종장을 봤더니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자, 내가 보리밥 풋나물 먹고 바위가에서 이제 실컷 놀았더니 그 밖에 여남은 일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 그 밖에 여남은 일은 자연을 벗어난 속세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제2수의 상황을 봤을 때 자, 화자는 지금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하죠. 하지만 본인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안, 빈, 낙, 도. 안, 분, 지, 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안빈낙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도 닦으며 산다라는 뜻이고요. 안분지족 같은 경우에는 자, 자신의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 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제4수입니다. 자,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이때 자, 삼공은요, 벼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묶어서 우리가 삼승이라고 하고요. 자, 이 만승은요, 황제를 의미하는 시어예요. 그래서 지금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상태는요, 벼슬을 하는 삼공보다도 더 낫고 그 다음에 이 천자, 만승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대로 헤어든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자, 여기서 소부허유는요,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구나. 자, 이때 임천한흥은요,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2수와 4수의 상황을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이 두 화자는 안분지족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자,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안분지족과 자연 친화의 정서, 상황과 관련된 작품을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정답은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자, 이 시어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못 앉으랴. 자, 이때 집방석은요, 속세의 것이고요. 자, 낙엽은 자연이죠. 자, 굳이 속세의 것을 가져올 필요 없다. 자연의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솔불을 켜지 마라. 자, 이 속세 마찬가지로 솔불도 속세를 의미하겠죠. 자, 어제 진 달이 돌아온다. 자, 이때 달은 자연이에요. 네,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을 켜지 않아도 달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밝아질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야 박주산채 일만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이 박주산채라는 키워드의 의미는요, 변변치 못한 술과 산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아이에게 박주산채가 없다 하지 말고 나한테 내와 라고 하면서 가난함 속에서도 자연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위에 나왔던 작품과 가장 유사한 상황과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렸던 선지가 아마 3번이랑 좀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록해변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군은이 졌다. 자,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2수와 4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던 선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번부터 10번 우리 친구들이 봤던 자신감 모의고사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해설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정립하지 못했던 그 개념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본 수업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